부산 해운대.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42층 펜트하우스에서 나는 살고 있다. 입지, 전망, 자재, 인테리어까지 완벽한 이 집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라 10년째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내 최연주다. 선배, 이렇게 잘 살면서 뭐가 부족해요? 그냥 깔끔하게 새 출발하시지. 내 연녀 조서윤의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는다. 나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부유한 남자였지만 단 한 사람에게서만은 벗어날 수 없었다. 바로 식물인간이 된 아내 연주. 그날도 평소처럼 와인을 마시며 하루를 마감하려던 참이었다. 새벽 3시 12분. 거실 테이블 위에서 진동이 울렸다. 연주의 휴대폰. 10년 전 사고 당시 사용하던, 이제는 전원조차 꺼져 있어야 할 그녀의 번호가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잘못 본 줄 알았다. 하지만 분명히 쓰여 있었다. 최연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게 무슨 장난이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금 어디야? 정지된 시간 속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처럼 내 귓가를 훑고 지나갔다. 분명히 그녀였다. 10년간 들어본 적 없는, 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최연주의 목소리. 그 말 한마디 후 전화는 뚝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멍하니 들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찔해졌다. 장난이겠지? 병원에서 뭔가 잘못된 거야. 기계 오류야. 하지만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나는 곧장 아내가 입원 중인 해운대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최연주 씨 상태 이상 없습니까? 지금요? 네, 평소와 똑같습니다. 의식은 없으시고 생체 반응도 안정적입니다. 숨을 내쉬려던 찰나 간호사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확인차. 최근 며칠 사이에요. 연주 씨 휴대폰에서 외부 발신이 2번 있었습니다. 네? 분명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하는 번호인데요. 이상하게도 자동 발신 기록이 남아 있어서요. 혹시 보호자님이 걸신 건 아니죠?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전화를 내가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연주의 병원비를 대주는 조건으로 그녀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고 있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집에서 그녀가 알면 기절할 일들을 저지르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그 번호로부터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2번째 전화는 더 이상 농담으로 넘길 수 없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감정이 묻혀 있었다. 무서울 만큼 익숙하고 끈질기게 붙잡는 듯한. 지금 어디야? 이단 한 문장이 내 일상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그날 이후 나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밤마다 연주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고 샤워 중에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에 갑자기 물을 끄고 욕실 문을 열어보곤 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딸 유나였다. 아빠, 엄마 꿈꾼 적 있어요? 무심코 던진 질문 같았지만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무슨 말이야? 그냥. 요즘 자꾸 엄마가 나오는 꿈을 꿔서. 유나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말을 감추고 있었다. 마치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며칠 뒤 조서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뭐라 말을 걸든 내 머릿속은 계속 그날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도연 씨, 요즘 왜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거짓말이었다. 나는 지금 내 과거에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벌받는 느낌이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던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자. 10년간 외면했던 병실. 내 아내가 누워있는 그곳으로. 부산 해운대 요양병원. 익숙한 복도를 걸으며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가 정말 깨어났다면.
그렇다면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호흡을 가다듬고 나는 병실 문을 열었다. 그곳엔 10년 전 사고 당일의 모습 그대로 하얀 요양복을 입고 눈을 감은 채 산소 튜브에 의지에 누워있는 최연주가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았고 말도 없었으며 숨결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최연주 씨 보호자시죠? 간호사가 다가왔다. 며칠 전부터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보호자 연락처가 등록된 번호로 이분 휴대폰에서 2차례 발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떨며 물었다. 지금 저 폰은 어디 있나요? 침대 옆 서랍 안에 있습니다. 덜컥 서랍을 열었다. 분홍색 케이스에 오래된 스마트폰. 충전기는 꽂혀 있었고 전원은 꺼져 있었다. 전원 버튼을 눌렀다. 아무 반응 없음. 분명히 며칠 전에 발신 기록이 있었다고요? 네. 3일 전 그리고 어젯밤. 둘 다 같은 번호로 짧은 통화였어요. 그 번호는 내 번호였다. 그 순간 폰 화면이 저절로 켜졌다. 배터리는 0%였고 전원은 눌리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통화 기록 창이 뜨며 내 번호로의 기록이 표시됐다. 그리고 다시 진동이 울렸다. 지금 어디야? 그 목소리는 이번엔 수화기에서가 아니라 병실 안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그날 밤 병실 안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폰은 꺼진 상태였고 발신음도 없는 상태였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바로 내 등 뒤 어딘가에서, 연주의 침대 방향에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아내. 코에 산소 튜브를 단 채 미동 없이 누워있는 그 모습은 분명 식물인간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라고. 하지만 수십 번을 되새겨도 그날 밤 그 병실 안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딸 유나와 마주 앉았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 아이의 눈에서 자꾸만 진실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유나야, 엄마, 진짜로 깨어난 적 있어? 유나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가끔 눈 떠요. 눈 뜨고 입술도 조금 움직이고. 나한테 손가락으로 알파벳도 알려줬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말 안 했어? 왜 그걸 지금까지 숨긴 거야? 유나는 떨리는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빠가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미안해하는 척하지만 사실 엄마가 다시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내 폐를 조여왔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지금 아내의 이름으로 된 집에서 딴 여자와 동거하며 딸에게조차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었다. 엄마는요, 전화도 몇 번 거셨어요. 그 목소리 저도 들었어요. 나는 그대로 무너졌다. 이제는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병원 CCTV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새벽 3시. 연주의 손가락이 스르륵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발신 기록이 남았다. 아내는 정말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이미 그녀를 떠나 있었던 것이다. 하늘이 닮았네. 누군가 그 말을 처음 했을 땐 웃어넘겼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힌다. 유나의 눈매, 말투, 조용한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대하는 방식이 어딘가 달랐다. 장우석. 내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아내의 오랜 대학 동기였던 남자. 10년 전 사고 당시 아내와 함께 있던 인물. 그리고 얼마 전 오래된 녹음기에서 들려온 목소리. 걱정 마. 도현이만 모르면 돼. 연주야, 우린 실수한 게 아니야.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내 가족의 모든 역사를 뒤흔들었다.
나는 유나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미안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 안엔 아내가 깨어났을 때 유나에게 보낸 메모들이 들어 있었다.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나야, 미안해. 내가 누구의 딸이든 나는 널 누구보다 사랑했어. 그리고 도현이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나는 그 종이를 들고 무너졌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도대체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야? 그 순간 뒤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나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유나는 조용히 걸어와 내 손에 들린 메모를 내려다봤다. 엄마가 다 말해줬어요. 그리고 저도 알아요.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유나는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치만 아빠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전 아빠가 제 아빠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1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았다. 연주는 결국 마지막 한 통의 전화를 남겼다. 유나 잘 부탁해요. 숨을 다듬어가며 조금씩 끊어지는 그 음성은 도현의 심장을 서서히 무너뜨렸다. 연주야, 미안해. 너한텐 나 같은 사람 용서받을 자격도 없었는데. 그녀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며칠 뒤 10년을 버텨왔던 심장은 조용히 멈췄다. 장례식 날 검은 정장을 입은 도현은 병실 한쪽에 놓인 작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다. 누구보다 가까웠지만 누구보다 멀리 있던 사람. 최연주.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원망보단 당부와 사랑을 남겼다. 자신을 외면했던 남편에게조차 연주의 유언장은 간결했다. 도현 씨, 우리가 함께한 시간 모두가 거짓은 아니었어요. 유나를 당신 방식대로 사랑해주세요. 그 아이는 우리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리고 서윤 씨에게도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일 수 있으니까요. 행복해지세요. 진심으로. 도현은 유언장을 내려놓으며 말없이 눈물을 삼켰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였어. 끝까지 미안하단 말조차 당신한테서 먼저 듣고 싶어 했던 내가. 며칠 후 도현은 서윤과의 관계도 조용히 정리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야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딸 유나는 그 변화가 낯설지 않은 듯 오히려 한층 더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 진짜 아빠네요. 도현은 웃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다를 마주한 연주의 무덤 앞. 도현과 유나는 손을 꼭 맞잡고 조용히 인사했다. 연주야. 정말 고맙다. 끝까지 날 사람으로 남겨줘서. 그날 밤 도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비공개 번호. 그는 조용히 웃으며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맑고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가능합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